예전 같으면 가격의 상승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기대감이 크면 가격이 오를 때 항상 매물이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거든요. 너무 당연하죠. 내가 성파구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뭐 이렇게 난리 나서 집값이 오른다고 하면 당연히 나 안 팔아. 그래서 매물을 걷어들이겠죠. 근데 최근에 보면 가격이 오를 때 보면 매물이 같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요.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팔고 싶은 욕구가 큰 거죠. 그만큼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는 불확실성이 큰 거거든요. 한 달 만에 막 2, 3억씩 올랐다? 그건 뭐냐면 한 달 만에 2, 3억씩 떨어질 가능성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을 지금 키운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막 내가 오랫동안 돈 모으고 막 해서 대출 일으켜서 막 급한 마음에 샀다면 3달, 4달 만에 3, 4억이 딱 다시 떨어지면 이건 충격이지 않습니까?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확대 네, 지정한다라는 그렇습니다. 내용이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조금 뭐 재지정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됐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빠르게 재지정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재지정되면서 구역도 확대한 거죠. 그래서 전체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됐기 때문에 뭐랄까 시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떤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가 분석할 때 두 가지 요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 없던 정책인가. 두 번째는 뭐냐면 예상치 못한 시점인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구역을 확대해서 전체 지역을 사실은 지정한 적은 과거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두 번째는 예상치 못한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 지정이 됐어요. 그렇다는 거는 용산에도 그리고 강남구에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렇게 재지정이 되면 이제 당장은 어떤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될까요? 거래량이 줄겠죠. 다시 뭐 이미 거래가 줄기 시작했는데 3월에만 서울의 아파트 전체 거래량이 지금 중순인데 1,2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월이 이제 5천 건이 훨씬 넘어가는데 이런 추세로면 당연히 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이런 규제까지 들어오면 수요가 줄면서 거래량이 일단 주는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바로 가격은 하락하지 않아요. 수요가 없다고 해서 가격은 빠지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주는 현상들이 올해 상반기에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거에 또 진폭을 키우지 않을까 이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재지정되면서 그렇게 시장을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재지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가격 상승이나 이런 거에 한계가 있었을 거다라고 설명하셨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제 재지정이 됐어요. 네. 그러면 더 그 시기가 빨라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고 하방을 더 키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 시장을 볼 때 가장 크게 보는 건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도 중요하지만 변동성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는 불확실성이 큰 거거든요. 한 달 만에 막 2, 3억씩 올랐다? 그건 뭐냐면 한 달 만에 2, 3억씩 떨어질 가능성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을 지금 키운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막 내가 오랫동안 돈 모으고 막 해서 대출 일으켜서 막 급한 마음에 샀다면 한 세 달, 4달 만에 3, 4억이 딱 다시 떨어지면 이건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정책이 노력해야죠. 근데 오히려 그런 걸 만들고 있다.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리스크를 자산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리스크는 가격 하락이 아니에요. 리스크는 변동성이 리스크라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정책 때문에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예요. 3월 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그러면 그 직전까지는 갭 투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갭 투자를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고 그렇죠. 신규 매매 계약분 이후부터는 안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의 차이는 이 혼란은 이제 어떻게 혼란이 되게 커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현장에서도 엄청 큰 문제가 생길 테고 또 하나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막 집값이 올라갈 때 규제하잖아요. 그럼 계약도 막 취소합니다. 이제 집값도 빠질 것 같으니까 막 이런 경우도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혼란을 이제 만든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정책의 가장 큰 이게 중요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정책은 결국에는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시장에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의 일종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지정, 그러니까 해제와 지정이라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는 정책의 불확실성을 그리고 신뢰성을 엄청나게 훼손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일생에 되게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결정을 이런 상황 속에서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러면 어떤 얘기도 하시냐면 그럼 한 열흘 동안 갭 투자 엄청나게 하겠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갭 투자의 속성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갭 투자는 내가 갭 투자를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오를 걸 기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동안 갭 투자하세요. 빨리 오세요가 아니라 아무리 갭 투자 한다고 그래서 야, 돈 안 될 것 같은데? 시장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갭 투자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요 기간 동안 뭐 시장이 또 엄청나게 혼란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전 없어 보입니다. 이런 이제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은 이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하면서 다만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5년간 지속됐고 이 뭐 거래량도 급감하면서 이제 시장 위축하는 우려까지 나와서 이걸 해제했던 거다라는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일련의 이제 서울시의 이제 설명들을 그때는 어떻게 좀 보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시장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건 그러니까 일종의 정책이지 않습니까? 정책의 목적은 가격이나 거래량을 단기적으로 조정하는 데 목적을 둬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어야 되죠. 하나는 뭐냐면 주거복지 차원에서 의미 있는 정책인가. 두 번째는 뭐냐면 단기적으로 가격을 막 내리면 부양책 쓰고 올라가면 또 누르고 이런 정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자산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의 진폭을 줄이는 정책이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하고 재지정하는 게 저는 두 가지에 다 해당이 안 된다. 오히려 진폭을 더 키웠고 그리고 이러면서 주거복지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했는지 사실은 아직도 잘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차원에서 분석을 하면. 네. 이거 자체가 사실은 원래 이제 5월, 6월 이때 이제 만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당겨서 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가 안 간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집을 못 팔아서 엄청나게 힘든 분들이 빚에 쪼들리고 막 대출 못 갚고 이런 분들이 막 넘쳐나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거래를 원활하게 할 필요는 있겠죠. 근데 강남의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런다는 소식은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였을까는 뭐 시장 차원이나 여러 가지 그래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예상치 못해야 되거든요. 근데 5, 6월까지 남았는데 갑자기 해제해요. 예상치 못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놀란 거죠. 그러면서 반응하게 되고 막 가서 집을 사게 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조건입니다. 정책이 되려면 예상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정책도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발표하는 거죠. 재지정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의식을 갖는 겁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이제 결국에 이제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가만 오른 거다. 아니면 가격 자체는 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뭐 오늘 이제 브리핑하는 내용을 보면 이제 3월부터 신고 건수가 급증했고 그리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고 갭 투자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그런 일종의 그 투기성 거래 증가 신호가 포착됐다. 이제 다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 이제 거래가 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 반영되는 시기가 늦으니까 이런 거를
늦게 포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하던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파악하고 거래를 신고하는데 거래된 다음에 2달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실제적으로 파악하는 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저도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모습으로 정책을 설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그냥 설명하는 거죠, 시장을. 그런 차원이지.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집값이 조금 빠질 것 같고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양책을 썼다가 또 갑자기 막 이렇게 변한다고 하면 또 규제책을 썼다가 이런 게 사실은 조금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통계를 통해서 정책을 만드는 건 의미가 있는 과정인데 그 통계를 과연 장기로 볼 거냐 단기로 볼 거냐는 굉장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집값의 장기적인 추세 차원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고 예를 들어서 강남이라든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그리고 수요와 공급은 어떤 상황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실 정책이 설계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뭐 이제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죠. 이제 서울이 이제 계속 다른 이제 마포나 뭐 이런 영향을 미쳐서 다른 전체적인 서울의 집값을 올릴 것이냐, 아니면 물론 이제 지금 상황은 조금 변했지만 아니면 이 정도로 끝이 나고 뭐 지방도 이제 분위기가 좀 좋아질 거다 이런 해석들도 있고 좀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재지정되지 않더라도 사실은 시장은 하반기로 갈수록 쉽게 말해서 거래량도 다시 줄고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본적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요가 몰리는 구간이 나올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수요가 쉽게 말해서 가격을 높이면서 살 수는 없다. 그게 어떤 지역이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지금 지방에 먼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못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서울에서도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지속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이슈까지 붙어서 어떻게 되냐면 불확실성이 커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수요를 더 위축시키는 그런 효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질문에 답을 드리면 확산되기는 힘들었다. 그런데 이런 불확실성이 가중되니까 좀 더 시장에 위축되는 현상이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이제 부동산 이제 토지거래 허가 해제 이후에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전문가분들 인터뷰를 했었어요. 네.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더 확산이 안 될 거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이 이제 이후에는 활성화될 거다라는 이제 영상에 많은 분들이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은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이런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 뭐 말씀하신 내용도 결국에는 이제 확산이 이제 하반기에 가면 이제 좀 정체될 거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다른 이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 어떤 좀 생각, 어떤 근거 어떻게 보고 그런 판단을 하게 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근거는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초에 항상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연간에서 일종의 수요가 정해져 있는데 그 연간 수요가 지금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아파트는 사고 싶은 사람은 많죠. 근데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출에 민감하게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대출의 총량이 있는데 대출이 여력이 있는 상반기에만 그래서 수요가 일부 반짝이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여기서 집값을 결정하는 결국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에 팔 건가. 매물의 양이 결정하는데 이제 저희가 하반기로 예측하는 게 하반기로 갈수록 매물의 양이 증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공급은 증가하는데 수요는 줄어든 상황이니까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지역을 막론하고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 왜 싸게 팔까?
시가면서 가격을 낮춰서 팔까?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집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팔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송파구가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가격이 오르면서 매물이 같이 증가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가격의 상승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기대감이 크면 가격이 오를 때 항상 매물이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거든요. 너무 당연하죠. 내가 송파구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뭐 이렇게 난리 나서 집값이 오른다고 하면 당연히 나 안 팔아. 그래서 매물을 걷어들이겠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 가격이 오를 때 보면 매물이 같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요.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팔고 싶은 욕구가 큰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 보면 수요가 준 상태에서 그런 욕구들이 커지고 매물이 증가하면 가격 하락이 커질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2022년도에도 나타난 현상입니다. 사실은 2021년도에 우리나라 집값이 급등하거든요. 그러다가 2022년도에 사실은 급락을 해요. 뭐 강남도 거의 30%가 하락했는데 그때 동일한 이제 현상이 있었습니다. 가격이 오르니까 수요는 줄고 살 수 있는 수요는 줄고 근데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팔고 싶은 사람 많아지고 그러면서 약간의 뭐 대외적인 경제 변수, 금리가 그때는 올랐는데 금리가 오르는 대외적 경제 변수가 나타나니까 매물이 확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폭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올해 하반기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뭐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시기에 사실 지금 이사를 가고 싶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든 아니면 경기도권에서든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지금 서울에 아파트를 내 집 마련하거나 이사를 가려면 이 가격대에선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과중하게.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는 지금 내가 이사 가고 싶고 내가 집을 사야 되는 그 가격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격이 과연 적정한가? 나의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시장 상황이 과열된 상황은 아닌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 지금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내 집 마련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다.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사실은 이게 흔들리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이 자꾸 오른다고 하니까 불안해지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사실은 계획도 잘 세우고 조금 더 차분하게 시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나온 뭐 재지정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계대출 부분들도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이제 강화한다. 결국에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이 5조 원 이상 넘었다 뭐 이런 이제 보도들도 나왔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대출도 많이 높아진 걸로 일단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런 건 뭐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그 이제 증감 현황을 보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인데 1월에는 가계대출이 9천억에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감소했다가 증가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저효과도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대출이 감소한다는 거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어쨌든 대출은 계속 필요하고 특히 연초에 그래서 1월에 감소했다가 2월에 증가한 건 그런 기저효과까지 포함한 건데 그것만 딱 보는 순간 이제 가계대출 엄청나게 증가한다? 꼭 그것만 보는 순간 또 규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택 수요에 대해서 더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위론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가계대출의 총량이 커진 상황 속에서 관리는 필요한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매월로 쫓아가다 보면 매월에 5조 원 증가해서 규제. 감소했네. 조금 풀어줘. 그러면 이게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시장의 불안감, 불확실성을 또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변동 시기를 리스크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좀 더 나의 상황에 맞는 그리고 나의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시장이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격언이 있는데요. 반응하면 안 되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가격이 오르면 반응하는 거죠. 막 정책이 나오면 반응하죠, 사람들은. 그죠? 그러고보다 좀 냉철하게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자기만의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시장을 전망하고 얘기하지만 저도 이제 하나의 참고 사항이 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장도 바라보시고 통계 지표도 보시고 이러면서 일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내 집 마련을 평균적으로 2.5회 정도 하거든요. 일생에. 물론 막 사고 파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그 중요한 결정을 하고 보통 평균적으로 7년 동안 거주하거든요. 그러면 매달의 변화보다도 지금의 전체 시장 속에서 어느 위치에 있고 그리고 어떻게 막 변화하고 있고 계획을 잘 세우셔서 많은 분들이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